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의 치명적인 약점. 2. 바이든의 걱정은 현실이 됐다. 3. 중1위 기업 초토화.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 해군은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 전력은 세계 최대이며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해군이 강력한 팽창세를 보이면서 미국 해군이 더 이상 최강이 아니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미 해군 군함 조달 총책임자는 한국 조선소를 방문하여 한국 해군을 위해 새롭게 건조 중인 신형 이지스함들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는 미 해군이 한국 조선소를 통해 미국 해군 군함을 의뢰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해군 재건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 미국 해군의 군함 조달 사업 수장 톰 앤더슨 제독이 극비리에 한국으로 입국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 해군의 신규 군함 조달 사업 PO-10의 총괄 책임자인 톰 앤더슨 제독은 한국 조선업체들의 군함 건조 능력을 직접 보고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밝혀 국내외 조선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PO-10는 미군의 모든 전투용 선박의 개발과 조달을 책임지고 있으며 특히 이지스 구축함에 있어서는 전권을 위임받고 있는 부서입니다. 톰 앤더슨 제독은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업체들을 방문할 예정이라 밝혔는데요. 모두 군함을 건조했거나 건조하고 있는 조선소들이죠. 앤더슨 제독은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조선 성능을 추구한다며 시간을 내어 제품과 프로세스에 대해 교육해준 조선소에 감사드리고 상호 이익이 되기를 바라며 후속 계약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군함 조달 최고 책임자가 갑자기 한국을 방문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드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얼마 전 미국에서 공개된 몇 장의 보고서들 때문일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충격적인 분석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공개되며 미 의회에 큰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과 군사 싱크탱크에서 입을 모아 이대로면 미국 해군이 곧 중국 해군에게 초월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인데요. 지난달 17일 미국의 해군전쟁대학의 샘 탱그레디 교수가 해군연구소 저널 프로시딩에 기고한 큰 함대가 이긴다는 제목의 글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탱그레디 교수는 해전에서 질적 우위인 소규모 함대는 승리의 길이 아니다라며 대가 많은 쪽이 거의 항상 이긴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통해 현재 소규모 첨단 기술 위주로 개편되고 있는 미국 해군이 신규 군함을 붕어빵 찍듯 찍어내고 있는 물량 위주의 중국 해군에게 밀리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탱그레디 교수는 역사적으로 벌어졌던 28차례의 해전을 분석한 결과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쪽이 이긴 경우는 25차례였고 기술 우위에 있는 쪽이 승리한 경우는 3차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3차례의 해전 중에는 임진왜란 해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3번을 빼고는 모두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쪽이 이겼고 수가 비슷하면 전술, 전략이 뛰어나거나 지휘력이 앞서는 쪽이 이겼다며 이러한 역사적 선례에 비춰볼 때 미 해군이 기술 우위를 통해 중국 해군의 양적 증가에 맞서겠다는 전략은 잘못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방부에서 공개한 2022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함정수에서는 2020년 미국을 앞질렀고 현재 340척에 이르는 함대를 2년 안에 400척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반면 미국의 군함 건조 계획은 2045년 350척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군은 중국의 물량을 앞선 기술력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계획인데요. 미국 해군 운항계획 보고서에서 세계는 새로운 전쟁의 시대에 돌입했으며 여기서는 함대의 크기보다는 기술과 개념, 파트너, 체계의 통합이 전쟁의 승리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탱그레디 교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 배는 훨씬 성능이 좋아서 숫자가 적어도 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그런 주장은 역사적 증거에 무지한 가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해전은 소규모인 미국 해군 전력이 중국 앞마당에서 대규모 중국군과 맞붙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지도자들은 수적 우위 없는 기술적 우위, 어느 정도 도박을 할 수 있을지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에서 2023년
미국의 군사력 지수 보고서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데요. 올해 보고서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2023년 미 해군의 점수를 약함으로 매우 낮게 평가했습니다. 중국 해군이 대만을 공격하기 위해 공격적인 확장세를 펼치고 있는 반면 미 해군의 준비태세는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죠. 세계 최강이라고 여겨지던 미 해군이 중국에 따라잡힐 수 있다는 사실에 미 의회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은 듯합니다. 곧바로 미 의회는 미 해군의 장기 건조 계획 중 가장 공격적인 대한3의 추진에 동의했습니다. 대한3은 향후 30년간 포드급 항공모함 7척, 랄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17척, 차세대 구축함 DDX 47척, 컨스텔레이션급 플라이트 57척을 포함한 총 340척의 전투함을 획득하는 이 해군 전력 증대 방안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함대 증축 사업으로 향후 수십 년 동안 수백조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창한 계획에 한 가지 귀달한 문제점이 있는데요. 바로 현재 미국 조선업이 사상 최악의 침체기에 접어든 상태라는 것입니다. 한때 미국은 세계 최대의 조선업 국가였지만 이제는 쇠퇴해버려 수많은 조선소들이 문을 닫고 명맥이 끊기고 말았는데요. 미국 서해안 전체의 전함을 건조 가능한 조선소가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이죠. 덕분에 미국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군함을 건조하려 해도 군함을 건조할 조선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 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조선소 개편 및 신규 조선소 건설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선업 재건에 함대를 건조할 만큼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데다가 조선소를 재건하고 신규 함대를 건조할 때까지 중국이 기다려줄 것이라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전함을 건조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전함 생산을 능력이 되는 믿을 만한 동맹국에 맡기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최고의 군사 기술력이 투입될 군함을 믿고 맡길 수 있으며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조선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춘 국가가 어디일까요? 네, 예상하셨듯 당연히 한국입니다. 현재 한국의 조선업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중국 조선업도 만만치 않지만 미국이 미쳤다고 중국의 군함을 발주하지는 않겠죠. 340여 척이나 되는 물량을 전부 한국에 주문하지는 않겠지만 일부만으로도 한국 조선업 역사상 최대의 빚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민간 조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방산 분야에서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기 위해 군함 연구 개발에도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인데요. 최근 한국 해군에서 진행 중인 또 하나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으니 바로 세종대왕함 개량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건조한 이지스 구축함이지만 주변국들의 최신형 이지스함들에 비하면 조금은 부족한 것도 사실인데요. 현재 세종대왕급 구축함보다 탄두탄 대응 및 대잠전 능력이 크게 향상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건조 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그 첫 번째 작품이 2022년 7월 진수된 정조대왕함이었죠. 그리고 이와 함께 현재 운용 중인 세종대왕급 구축함들의 성능 개량 사업도 추진 중인데요. 가장 먼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이프링크 16 성능 개량을 위해 일부 하드웨어 교체 작업을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량 범위는 링크 16 장비 교체와 함내 2개 격실 및 마스트에 설치된 현재의 장비를 철거하고 신형 링크 16 장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링크 16은 나토의 군사 전술 자료 교환 네트워크로 전술 데이터 링크 중 하나로 현대 네트워크전의 핵심 장비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함대의 기함이자 네트워크전의 중심이 되는 세종대왕함의 링크 16 전면 업그레이드를 통해 현대전에 최적화된 함대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번 지휘통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줄임과 동시에 함대의 통합 전투 능력도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 잠수함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통합음탐기의 장착이 고려되고 있는데요. 통합음탐기는 대형 함수소나 예인식 능동 저주파 소나 선용 예인 소나로 구성된 복합 수중 탐지 체계로 KDX-3 배치 2부터 적용되어 한국 해군의 대잠전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비무의미한 해군 전력을 가진 북한이기에 비대칭 전력이라 할 수 있는 잠수함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한반도영해 어디에서도 북한 잠수함이 숨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군의 목표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 KDDX에도 많은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DDX는 한국의 전술 환경에 적합하도록 독자적으로 설계한 미니 이지스라 불리는 6,5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건조 프로젝트인데요. 총 6척의 건조가 계획되어 있으며 고기능 이사 레이더와 국내에서 개발한 함대 공유도 탑-1을 탑재하여 우리나라 해상 방공망의 큰 축을 차지하게 될 예정입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토대로 이제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형태의 이지스함까지 만들 수 있는 해양 강국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탱그레디 교수가 언급했던 수에서 밀리지만 기술적 우위에 있는 해군이 이긴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임진왜란이었는데요. 수적으로 열세에 놓인 상황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지략과 세계 최초의 철갑선 거북선을 통해 전세계 역사를 통틀어도 찾아보기 어려운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전략과 기술을 통한 승리가 오늘날 무서운 기세로 팽창하며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을 옆에 둔 우리나라 해군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통과되어 전세계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미국의 법안들은 까면 깔수록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멀리 내다보지 못한 미국의 처사라는 의견이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 등은 말도 안 된다는 내용이 전해지죠. 반도체와 과학법이란 반도체, 인공지능 등을 포함하는 첨단 기술 및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세액 공제,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만 보면 혜택이 가득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이 유리할 것 같은 법안이지만 실상은 왜곡된 부분이 많다는 것이 법의 해석인데요. 위에 미국이 제공하는 혜택을 받은 반도체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및 특정 국가 내 특정 반도체 생산 라인의 확장이나 신설을 제한다는 매우 차별적인 조항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누가 봐도 중국과 경쟁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도체 부문에서 중국에 완전 밀리는 미국은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한 나라에 투자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패권 싸움에 두 국가 미국과 중국을 어느 나라라도 배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하기에 희생양이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패권을 잡고 싶어하는 부문에 한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견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이죠.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공세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절실해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러나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한국은 아닙니다. 만만하다고 생각해 자꾸 건드는 미국 법안의 주요 골자인 반도체, 전기차 등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광물입니다. 핵심 광물은 이러한 미래 기술 산업의 필수 소재이기에 많이 가진 나라들이 힘을 주고 있죠. 그래서 자원의 무기화, 자원 갑질 등의 말이 생겨납니다. 미국은 주도권을 잡기 위해 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지난 6월 오랜 데이터 기반으로 광물안보 파트너십 MSP를 출범했는데요. 미국 주도로 추진되는 경제협의체로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등 광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재련 등을 잘하는 나라, 선진 산업국들을 추려 11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및 핵심 광물의 생산, 가공,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인 협의체입니다. 수년 전부터 히토류 등 핵심 광물을 중국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 준비해온 결과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미국 중심의 협의체였죠. 이를 토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 광물 규정을 두면서 결과적으로 중국 변제를 위한 협의체 구성이었습니다. 미국 주도적이고 중국 변제를 위한 목적이 뚜렷한 협의체 속에서 압박을 받을 것은 분명한데요. 2026년 이후 미국과 FTA 국가에서 생산가공, 북미에서 재활용되어야 하는 광물 비율이 80%가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북미에서 생산하더라도 광물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어차피 반쪽짜리 보조금일 수밖에 없게 되죠. 100%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를 벗어나야 하지만 한국산 배터리 핵심 소재의 절대 다수는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소재의 경우 중국 의존도는 100%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최근 무역통계 발표에 의하면 전기차 성능을 좌우하는 양극재 핵심 소재인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전구체의 중국산 비중은 99.99%가 될 정도였습니다. 비단 한국만이 처한 상황은 아닐 텐데요. 환경오염 문제로
대부분의 나라가 광물 재련을 하지 않고 있어 중국이 오랜 기간 진행해 왔습니다. 광물의 원산지나 재련에 있어 중국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저런 법을 통해 중국과의 손절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심각한 오류임에도 법안이 통과되고, 이는 바이든이 중간 선거에 이기기 위한 장치인 것을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을 배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소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 시장을 배제한다는 것은 매출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뜻인데, 이는 미국 내 반도체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래도 반도체 분야의 한 축을 떼고 중국 시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은 분명하죠. 전기차와 반도체 부문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시점에서 한국의 행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은 이에 맞서 최근 행보를 달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메모리에 치우친 사업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암인수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은 영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설계 자산 IP 기업입니다. 그런데 삼성의 암인수전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죠. 삼성이 암을 인수하게 되면 그 파장과 반도체 분야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암은 삼성전자가 취약한 시스템비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평가죠. 암은 특히 삼성과 연관성이 많은 스마트폰의 90% 이상의 기본 설계를 제공하고 있어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막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과 인수합병이 됐을 때 시너지를 덜 발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안 그래도 견제하는 세력이 많은데 더 큰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 인수액은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으나 안모회사인 소프트뱅크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만큼 인수가는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때문에 삼성이 유지만 있다면 암을 인수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인수합병마에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으며 3분기 실적이 대만 TSMC와 격차가 벌어진 상태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키우려는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해 왔습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이 10월 방안을 목전에 두면서 재무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단독 인수는 주변국들의 반대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단독 인수의 경우 미국과 영국 등 각국 규제 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 과정에서 불발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앞서 2020년 암을 인수하려 했던 미국 엔비디아가 독과점 이슈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인수가 무산된 경우가 있었죠. 더욱이 세계 반도체 시장 1위 사업자인 삼성전자일수록 규제 당국과 경쟁 기업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부문의 패권을 차지하고자 법안 및 각종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미국의 반대는 더욱 심해질 것이 유력하기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요. 미국은 누구보다 삼성의 힘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암과 주로 상대하는 미국 기업의 회사의 정보가 삼성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삼성과 경쟁 관계에 있는 애플도 암에서 설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국 반대에 부딪혀 암 인수는 난항을 보일 것이 불보듯 뻔하죠. 가장 적절한 대안은 단독 인수가 어려울 경우 SK하이닉스, 인텔, 럴컴과의 컨소시엄 형태로 인수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단독 인수에 올라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 기술 확보에 유리해지면 애플과 퀄컴, 미디어텍 등 경쟁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그 대안으로 삼성전자가 소프트뱅크에서 암 지분을 소규모로 인수해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소프트뱅크의 자금 확보를 돕는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인텔, 퀄컴 등 글로벌 대형 반도체 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암 공동 인수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전기차 부문에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동맹 관계의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 자신의 중간 선거에서의 지지율 회복 등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미 동맹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에 앞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라며 의지에 부풀어 있는데요.
적절한 합의책을 찾아 미국에 한국이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님을 각인시켜야 할 때입니다. 인도 정부가 중국 기업을 완전히 퇴출시키고 삼성을 선택하려는 행보를 보이자 한국에게 크게 밀릴 것을 우려한 시진핑 정권이 뒤집어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그간 인도 시장에서 삼성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던 샤오미가 대타격을 받고 있으며 중국 업체 500여 곳이 비슷한 일을 당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가 갑자기 왜 이런 선택을 했고 한국 기업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각각 인구 14억 명 정도의 세계 2위 국가입니다. 양국의 GDP는 1980년대만 해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이후 5배 차이로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인도는 2014년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5년간 4천억 루피 524조 원을 투자해 스마트폰 등 전자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인도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매출 증가분의 4에서 6%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삼성이나 폭스콘, 그리고 샤오미 등이 인도에 본격 공장을 세우기 시작한 것도 이 시점부터입니다. 2014년 인도에 진출한 샤오미는 이듬해 폭스콘 공장에 35억 달러를 투자한 후 현지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3년 만에 판매량 1위로 오른 바 있습니다. 삼성이 장악한 글로벌 시장을 빼앗기 위해 저가 공세를 펼쳐왔던 것입니다. 샤오미 전체 수입의 49%는 중국 내 시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중 중국 업체들이 가장 중점을 뒀던 나라는 인구대국 인도입니다.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약 11억 명의 무선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150억 기가바이트의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는 초대형 시장이며 작년 한 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됐지만 인도 시장은 무려 18%나 성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인도의 샤오미는 1,5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7개 제조 공장을 세워 매 초당 3대꼴로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 스마트폰 업체로 확대할 경우 인도 시장 점유율은 60%를 넘긴 상황입니다. 인도에는 약 10만 개의 휴대전화 소매점이 있는데 중국 브랜드가 약 6만 개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인도의 대중 무역 적자는 커져만 갔습니다. 인도는 올해 1분기 중국에서 270억 달러 상당의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 등을 수입했지만 중국에 대한 인도의 수출 규모는 48억 달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인도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불만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놀라운 사건 하나가 터졌죠. 카슈미르 동쪽 접경지역 라다크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충돌해 수십 명이 사망했던 것입니다. 그 후 인도에서는 중국산에 대한 불매가 거세게 일었고 인도 정부는 이를 빌미로 중국 IT 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위챗이나 틱톡 등 중국 스마트폰 앱 300개를 금지했으며 샤오미나 제트 등 중국 통신업체를 몰아내려고 압수수색을 대거 진행했던 것입니다. 인도는 올해 초 샤오미의 세금 탈루를 지목하며 1,000억 원 65억 루피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불법 해외 송금 혐의로 9천억 원 555억 루피를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샤오미가 아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은 외국 업체에게 로열티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금액을 송금했던 사실이 발각된 것입니다. 중국 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송금했던 것인데 위반 사실이 확정된다면 탈세 금액의 3배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 업체의 부정행위는 샤오미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5월에 비보와 제트 사무실 48곳을 수색한 결과 탈세와 자금 세탁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총 매출 158억 달러 중 거의 50%를 중국에 불법 송금한 것이 발각됐고 인도 당국은 비보와 연관된 119개의 은행 계좌에서 760억 원을 압수해버렸습니다. 지난달 13일에는 비슷한 혐의로 중국 스마트폰 기업 오포에게도 7천억 원대의 세금 폭탄을 매겼습니다. 이 밖에 화웨이, 알리바바 등 500개 중국 기업이 조사 대상으로 찍혀 중국 내 분위기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인도 시장을 잃을까 보복성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 정부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중국 기업에 대해 비차별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언급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중국 업체의 이미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샤오미가 보증기간 내 휴대전화 결함 수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탈리아 당국으로부터 수십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버티다 못한 중국 업체 중 일부는 인도에서 철수 선언을 한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아너가 인도 철수를 결정했는데, 아너는 화웨이 그룹이 운영하던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를 판매했던 업체입니다. 이런 와중에 인도는 중국 업체를 몰아내기 위해 특단의 대책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8일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인도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150 20만원 미만의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하려 한다는 보도를 긴급 뉴스로 타진한 바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샤오미, 리얼미, 오프 등 중국 업체들이 대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인도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저가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이 중 중국산이 80%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샤오미는 18만원대 폰을 출시하며 인도 시장을 노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조치로 샤오미의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은 연간 14% 정도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은 신화파이낸스 등 중국 언론을 통해서도 대서특필되며 큰 충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샤오미의 주가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대다수 모델 가격이 $150를 넘긴 삼성폰은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 내 삼성전자 폰의 평균 판매 가격은 $250를 기록하며 상위 5개 브랜드 중 최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5G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난 것도 이유입니다. 인도의 스마트폰 S2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해 4분기 이후 꾸준히 상승해 2분기 $213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이미 인도 사람들도 중국산 초저가폰 구입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 폰에 대한 저질 품질을 확인한 것도 구입을 꺼리게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2분기 인도에서 샤오미 점유율은 무려 9%나 떨어진 19%를 기록했고, 삼성은 1%포인트 올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670만 대를 팔 동안 샤오미는 700만 대 정도를 판매했던 것입니다. 삼성은 중저가 모델과 갤럭시 S22 시리즈 등 프리미엄 폰 모두에서 호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전년 동기 대비 163%나 증가한 5G 폰 시장의 확대입니다. 올 2분기 인도의 5G 폰 판매 비중은 전체 스마트폰의 29%를 차지했습니다. 1100만 대의 5G 스마트폰이 평균 $377에 출하된 것입니다. 그런데 5G 폰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46%를 돌파하며 1위를 기록했고, 샤오미와 리얼미, 오프 등 중국 업체들은 멍하니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EDC는 내년 인도 시장에서 5G 스마트폰 판매가 절반 이상으로 올라설 것이라 예견한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인도가 중국 업체를 버리고 삼성을 선택하자 중국 내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인도 2위 통신업자 에어텔이 삼성전자 5G 장비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1995년 설립된 에어텔 그룹은 전세계 무선 가입자 약 4억 9천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4위 업체로 17개국의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삼성은 에어텔을 매개로 타 지역으로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어텔 CEO는 우리는 인도의 5G 혁신을 주도할 준비가 됐다며 삼성전자의 초고속 서비스 역량을 활용해 함께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존 에어텔의 통신 장비를 제공했던 업체는 중국 화웨이와 ZTE였습니다. 2020년 초 에어텔은 화웨이의 5G 장비를 염두에 두고 테스트를 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2020년 국경 분쟁 후 중국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고, 작년에는 5G 시범 사업에서 원천 배제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인도 정부의 강력한 반중 노선에 에어텔도 결국 삼성을 선택한 상황입니다. 인도는 지난 2일 5G 주파수 할당 경매를 완료했는데, 인도 현지 통신사 3곳은 약 25조 원 1조 5천억 루피를 주파수 구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 업체 릴라이언스 지오가 14조 6천억 원을 투자했고, 에어텔은 약 7조 원 정도를 썼습니다. 삼성전자가 에어텔의 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도 내일 2위 업체 모두에게 통신 장비를 제공하게 된 상황입니다. 삼성은 인도가 2G에서 4G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인도 1위 통신업자 릴라이언스 지오와 손잡고 4G 장비를 공급했죠. 결국 삼성의 기술력으로 4G 사용자 수는 7억 9천만 명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릴라이언스 지오 또한 5G에 있어서 삼성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인도는 10월부터 한 개 도시에 5G 서비스를 시행하고 내년에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인도가 삼성을 선택했다는 보도는 중국에도 퍼져 분노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삼성이 화웨이와 Z를 밀어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의 5G 통신 장비를 공급한 경험이 있어 이미 안정성과 효율성에서 중국 업체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5G 스마트폰 판매에도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인도 노이다 공장 생산 능력은 연 1억 2천만 수준입니다. 삼성의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이 2억 7천만 대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약 3분의 1을 인도가 담당하는데 이는 중국 업체 퇴출분까지 소화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스마트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타 산업으로의 확대입니다. 이미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는 자동차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창청 자동차는 GM 인도 공장 매수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1월 GM 공장을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었지만 기한 내 인도 당국의 승인이 내려지지 않아 결국 포기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에게 호재라는 분석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중국 시장 부진을 인도에서의 선전으로 커버할 정도가 됐습니다. 부정을 일삼는 중국 업체를 완전히 퇴출하려는 인도. 신뢰를 지키는 한국과는 서로 협력해 더욱 높이 도약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